안녕하세요.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저는 진행을 맡은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댓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오지님, 저희 댓글이 달렸다고요? 네, 최근에 또 감동적인 댓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팟빵에 이제 호박 여사라는 닉네임으로 여사님이? 네,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최근 팟캐스트에서 박상영 작가님 출연하신 타 팟캐 에피소드를 우연히 듣다가 이분이 너무 재밌으셔서 적극적으로 박상영 작가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책플릭스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발견 너무 신나죠? 세 분 토론하시는 톤도 듣기 편하고 서로의 대화에 집중하시는 태도가 좋아요. 오. 일단 저는 세 분 캐릭터에 서서히 물들면서 적응 중입니다. 좋은 콘텐츠를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박상영 작가님 감사해요. 쌍터뷰 기대됩니다. 잘 들어볼게요. 네, 라고 쌍터뷰 달아주셨어요. 재밌게 결국 들었으면 박상영 좋겠네요. 작가님께 감사한 걸로. 우리도 박상현 작가님께 감사한 감사합니다. 걸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덕분에 또 이렇게 한 분의 청취자가 또 늘어나셨네요. 그 박상현 작가님이 방송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잘못 저희가 줬네요. 저희가 그 어려울 역사저널 그날에도 나오시고 네, 맞아요. 출연하시더라고요. 김이나 작사가 진행하시는 별밤에도 고정으로 나가고 계시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입담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송가인이 맞으시네요. 문단의 송가인이 송가인, 방송계의 별명이 송가인이었다. 무색하지 않게. 그런 와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약간 댓글과 같이 소개해드릴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그 이제 기분 따라 처방전 황도영 작가님, 박사연 작가님과 같이 진행했던 사연에서 이별 후에 이제 보기 좋은 작품들 추천을 해드리다가 네. 이별 후에 무슨 노래를 듣느냐, 트와이스냐, 이소라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트위터에 한번 이제 리트윗 이벤트를 하면서 투표를 붙여봤어요.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글쎄, 저는 트와이스 파라서 개인적으로 트와이스 파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트와이스가 많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대중적인 좀 더 그런 네. 게 있었는데 비슷하긴 했어요. 비슷하긴 했지만 이소라 음악을 듣는다. 이게 56대 44. 이소라 56, 감성은 감성으로 네, 이긴다. 트와이스 44. 트위터 감성이다. 네, 트위터에선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실 수 있다. 이소라, 네, 훌륭하신 분이죠. 네, 저희 종종 이렇게 트위터에서 이벤트 하면서 커피 쿠폰도 드리니까요. 저희 트위터 계정도 검색해서 팔로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넷플릭스 드라마 인간 수업에 대한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네. 각자 포인트도 나눴는데 오늘은 이 인간 수업과 함께 보면 좋을 작품들 추천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누구부터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죠. 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서 그 오지님이 서민이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네. 피해자냐 가해자냐 이런 네. 얘기하면서 성매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인간 수업의 조건 만남 성판매자로 나오는 여성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서민이가 네, 가장 맞아요. 이제 대표적인 그 중에 주인공처럼 나오긴 하지만 사실 여기 나온 여성들은 그냥 직업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전 놀랐어요. 네. 되게 자발적으로 그쵸. 적극적으로 성매매에 임하잖아요. 그렇죠. 신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좀 걱정을 하지만 음. 어떤 다른 문제는 없고 오히려 일을 못하면 안 된다. 약간 맞아요. 적극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진짜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성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 제가 이제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느낄 수 있었던 잘 알게 됐던 책이 있어가지고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Paid For예요. 페이드포. 성매매를 지나온 나의 여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레이첼 모렌이라는 페미니스트 활동가가 쓴 책인데 이분은 15살부터 7년간 성판매 여성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요. 아일랜드에서. 그 아일랜드 상황이긴 하지만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당시의 경험과 또 성매매를 벗어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쭉 쓰신 책인데 뭐 내용들은 다 그래요. 처음 성매매를 시작한 날이 언제였을까? 그리고 뭔가 그 성매매로 들어가게 됐을 때 심리 상태라든가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환경, 가족 환경 이런 것들도 있고 좀 무엇보다 성매매라고 하면은 야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그냥 편하니까 하는 거지. 혹은 성매매 상황에서는 주도권은 그 성판매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신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왜? 신화? 그게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니까 뭔가 판타지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째서 그럴 수 없는지. 혹은 뭐 성매매를 아예 합법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쟁점들까지 다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심리나 경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 구조적인 분석까지 쭉 담겨 있는 책인데 뭐 인상 깊은 부분들 소개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매매 여성이 실제로 하는 일이란 자신의 몸이 성적으로 학대되도록 돈을 받고 허락하는 것이다.
성학대와 관련된 모든 부정적인 느낌들을 겪지만 본인이 수용했기에 사실상 스스로에게 재갈을 물리고야 말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딜레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성매매라는 상황에 자기가 노출되는 것이 기분이 아무리 나쁘고 불쾌하더라도 네가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라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표현할 권리를 막아버린다. 오히려 라는, 스스로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사실상 스스로에게 재갈을 물리고야 말았다. 말 그대로 표현할 권리를 팔았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생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숨기고 내면화해야 하는 상황도 학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학대가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사실 성매매가 얼마나 지하 산업이 활성화돼 있고, 이거 그런 게 수치론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고, 특히 거기에 종사한다고 하는 성판매 여성들이 어떤 경험과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볼 수 있는 책이고, 또 되게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아빠의 친구를 성매매로 만나는 경험을 있어요. 이 저자가요? 저자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 누군지 성 구매자가 될 수 네,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성매매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 게 읽어볼게요. 내게 최악의 부분은 그가 아빠를 알았다는 사실이었다. 그에게 최고의 부분은 내가 누군지 알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를 알아보자마자 그는 강한 성적 흥분을 경험했다. 그게 먹혔다. 우월감, 지배, 경멸, 권력과 관계가 있다. 성애화된 악이었다. 그러니까 성매매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성적인 쾌락 이런 문제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엔 사람에 대한 어떤 지배, 그쵸. 집에. 권력, 통제. 경멸 그게 같이 온다는 거예요. 아. 같이 오는 것이고 엠번방 사건에서도 지금 피해자들이 신상이 공개가 많이 될수록 그러니까요. 더 뭔가 사람들이 수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매매는 어떤 성욕은 되게 인간의 되게 뭔가 자연스러운 욕구야. 그런 것에 대한 그렇게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되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뭐 말로는 들었죠. 뭐 저도 이제 일을 시사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뭐 기사로 접하고 인터뷰도 보고 했지만 되게 이렇게 내면까지 들어가서 실제 자기의 그거를 언어로 잘 표현을 해준 그러게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매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되게 거의 모른 채로 실상을 잘 모르는 채로 쉽게 논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이 드라마에서도 개인적으로 저는 성매매가 너무 평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아일랜드 얘기니까 한국이랑 너무 다르지 않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비슷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한국인 저자가 똑같이 같은 맥락에서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네. 봄날 작가, 이분은 가명을 쓰신 거죠. 길 하나 건너면 벼랑 끝. 성매매라는 착취와 폭력에서 살아남은 한 여성의 용감한 기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슷한 나왔어요. 작가님. 네. 그래서 18살에 성매매 업소에 유입돼서 20여 년의 시간에 걸쳐서 그 업소에서 빠져나오기까지 증언이에요. 이 책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이 페이드포라고 해서 무슨 페이드포가 생각해봤더니 영어의 페이드포라는 뜻이군요. 그래서 그 지불하는 뒤에가 거예요. 무엇에 대해 지불한 건가? 뭐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금 돈으로 받은 건가에 대해서 약간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성욕을 풀어주는 것 이상으로 어떤 이 사람의 인격이나 인생에 대해서 돈을 받은 대가로 난 뭐를 이렇게 내주고 그렇죠. 있는가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책인 것 같네요. 그리고 한 챕터 한 챕터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뭔가 되게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주제별로 되게 글도 되게 좋은 그 문장으로 쓰셔가지고 잘 읽히고 그러니까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전혀 몰랐던 것이고 되게 깊이 있게 내려가시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사두시고 옆에서 한 장씩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 flix.pod, @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고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 팔로우 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오진님 오늘 영화 가져오셨네요. 네, 오늘은 영화를 좀 소개를 드려보고 싶어요. 이 인간 수업과 마찬가지로 어떤 10대들의 생활과 삶에 대해서 좀 여과 없이 보여준 어떤 작품인데요. 영화 박화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일단 되게 문제작이었어요. 2017년에 이제 제작이 다 돼서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되고 했는데 극장들에서 이제 개봉을 안 해줘서 표류하다가
2018년에 개봉을 해서 저도 극장에서 봤던 영화인데요. 어떤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지만 거의 이제 교육과는 상관이 없이 어떤 자기들만의 권력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걸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서사라거나 어떤 주인공들 간의 훈훈한 어떤 감동과 어떤 인간애라던가 이런 건 기대할 수가 없는 영화예요. 줄거리도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줄거리랄 게 사실은 없어요. 그냥 그 삶을 보여주는 삶의 거죠. 어떤 단면들을 그냥 보여줌으로 느끼게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어떤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 가운데서 주요 인물이 되는 사람들은 우선 제목과 동명의 박화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은 그 되게 외모적으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매력적인 어떤 그 외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 사이에서 서열이 아닌 척하지만 되게 낮은 거예요. 소위 호구라고 불리고 자기 집에서 이제 가출 청소년들이 막 모여 살면서 자기가 라면도 해주고 자기가 돈도 주고 애들 이렇게 거의 먹여 살리는 역할인 거예요. 엄마죠, 엄마. 그래서 친구들이 그 친구를 그 박화영을 엄마라고 불러요. 아. 그냥 그게 별명이자 애칭이자 이름인 거예요. 박화영이라는 이름 대신 다들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라고 부르는 가운데 핵심 인물은 은미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연예인 되고 싶어하는 연예인 실제로 언저리에 있는 그런 예쁜 일진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 중에서도 1등이 일진인 거예요. 서열 1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친구의 남자친구가 남자 서열 1위거든요. 그쵸. 그래서 둘이 인간 수업이랑 커플인데 똑같네. 이게 인간 수업이랑 구조로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은미정이라는 친구가 박화영이라는 친구랑 절친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가장 착취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고요. 그래서 이 가출 청소년이 모여 살면서 박화영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10대들이지만 정말 거의 어른의 세계와도 비견될 만한 살벌한 권력 관계? 그 자기들끼리도 되게 그 논리와 서열 싸움에서 어떻게든 되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모두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단면을 그냥 보여줘요. 그런 어떤 막 극적인 어떤 사건과 서사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맨날 못된 짓 하고 범죄를 실제로 저질러요. 이 친구들도 조건 만남을 미끼로 어떤 남자를 협박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범법 행위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거기에 이제 박화영도 딱히 그거를 거부감을 느끼고 피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따라가는데 그 시선이 이제 마치 다큐처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작품이죠. 여기서 박화영이 엄마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를 되게 뿌듯해하고 무언가 책임감을 본인이 느끼면서 좋아하잖아요. 전 그게 네, 너무 마음이 복잡한 너무 마음이 들죠. 아파요. 이게 이 영화의 핵심적인 코드예요. 그 일종의 권력과 뭔가 그러니까 그런 거랑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돈을 쓰면서 이렇게 서민이가 인간 수업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남자친구한테 하듯이 선물 주고 이게 친구한테 착취와 뭐 사주고. 권력과 그거의 경계선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복잡해서. 그래서 이 박화영이라는 친구는 그 사회적인 서열, 그 일진들 사이에서의 서열은 너무 낮은데 자기가 애들한테 필요한 물질적인 어떤 요소들을 어른이 줘야 될 거를 얘가 대신 어떻게든 마련을 해주면서 애들이 엄마라고 할 때 자기의 그런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쩔 때는 얻어맞기도 하고 막 모욕을 당하고 돈도 막 줘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걸 기꺼이 해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런 구조들이 되게 기형적이고 되게 무서운데 이게 너무 되게 자연스러운 그 사회에서는 그런 영화고 이게 저는 이제 인간 수업을 보면서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10대들이 등장하고 이제 범죄가 등장하고 이런 단편적인 공통점 말고도 청소년이 주인공인 어떤 작품으로 접근을 했을 때 기존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청춘물, 학원물과는 정말 다르다는 완전 점에서 다르죠. 두 작품이 좀 겹쳐 보였고요. 저는 그 지점이 뭐였냐면 보통의 청춘물, 학원물은 애들이 실수를 하고 서툴러요. 학생이니까, 미성년자니까. 그래서 뭔가 실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요. 그 과정에서 어른과 사회는 때로 따뜻하게 도움도 주고 엄격하게 훈육도 하면서 얘를 키워가는 이런 성장물의 개념이라면 이 두 작품 인간수업과 박하영에서는 성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 완성돼 배우는 있지. 게 있겠죠. 알게 되는 사실들은 있겠지만 이 오지수와 백유리, 서민이 그리고 이 박하영과 은미정과 강영재 이 두 작품 속 아이들은 과연 성장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똑같이. 어떤 판단을 잘못하기도 하고 어설프게 뭔가 범죄나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또 실패하고 고통받고 파멸해요. 이 주체와 이 그 결과물이 모두 청소년 본인들의
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 저는 공통점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오지수나 이런 그 인간 수업 속 캐릭터들도 보면 자기들이 한 선택에 대해서 자기들이 끝까지 고통을 받고 그런 서사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박화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들의 또 매력적인 특징, 이 영화들이 매력적인 이유는 흔한 절대적인 어떤 절대적인 선이 없는 없죠. 거. 제가 박화영이라는 영화 보면서 계속 감정이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딘가 이 인물에 내가 감정이입하고 싶은데 할 인물이 없는 거예요. 착한 사람 한 명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너는 이런 나쁘고 거친 애지만 가정이 어렵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랬구나. 결국 너 마음속에 어떤 동심이 있고 착하구나. 이러면서 편을 들어주고 싶은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낭만이 없지. 그런 게 없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 인간 수업도 저는 어떤 서사적인 좀 유치함이나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그 인물들을 봤을 때는 절대 선악이 없다라는 점도 없죠. 좀 입체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게 가장 잘 드러났던 부분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지수가 전형적인 착한 애로 그려지잖아요. 되게 조용하고 얻어맞고 곽기태는 되게 그냥 절대 악으로 남아야 될 것 같고 근데 현실은 오지수가 사회적으로 가장 악한 행동이라고 여겨지는 포수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한 선악 구분법을 어쨌든 엎어준다는 거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되게 박화영도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폭력도 너무 심하고 되게 적나라하죠. 좀 다큐에 가까운 그런 일이고 그래서 배우들이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연기하고 나서 상처받지 않았냐고 심리적으로. 막 내가 폭력적인 그 역할에 몰입을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적나라합니다. 배우 박하영은 거의 그 역할 때문에 20kg을 찌웠다고 찌워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살을 엄청 찌우고 다시 또 다 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아이고. 배우는 정말 대단해요. 15kg를 찌우고 크리스찬 20kg를 베일 뺐대요. 같은 사람이구나. 크리스찬 베일 같은 김가희 배우입니다. 이 두 작품 다 10대들의 삶을 되게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그렸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인간 수업은 하이퍼 리얼리즘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극화된 부분이 많다고 보고 박화영은 감히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때 고등학교를 얘네들이랑 같이 안 다녀서 막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대사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권력의 어떤 흐름? 힘의 논리가 그쵸. 그들 사이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보여준다는 성인들이 거. 생각할 때는 어떤 야 애들 사이에 이유가 무슨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라고 있어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는 그렇지 싸움을 않지. 잘하니까, 얘는 돈을 많으니까, 뭐 선생님이 예뻐하니까 이런 단편적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되게 웃겨요. 친구 사이에도 막 어떤 것들이 정당화되고 어떤 것들이 오히려 용인되지 않고 이 기준이 어른들이랑은 완전히 아예 다르다. 맞아. 그런 걸 좀 잘 보여준 작품이고 이게 10대들한테 되게 일상적이고 흔한 풍경인가라는 의문은 들더라고요. 그런 거라면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렇다면 근데 뭐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게 가출팸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극화되기 좋은 소재긴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 좀 독특한 사례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작품들이 살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될 적도 있다는 있어요. 거예요. 네. 이게 인간 수업도 많은 요소들이 다 판타지처럼 됐긴 했지만 있다는 거지 그런. 있다는 거죠. 그 성판매자 청소년 있고 그 알선에 어느 단계든 개입하는 청소년이 있을 거고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게 그 언어거든요. 거기서 그쵸. 나오는 지상파나 이런 일반 에, 방송 우리도 볼 삐처리해야 수도 된다. 없는 아 그래 우리 해야 돼? 어. 아니 저는 그 인간 수업도 그렇고 박하영도 그렇고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존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박하영이라는 영화를 찜질방에서 보고 있었는데 찜질방에서 봤어. 이것도 집에서 보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존나라는 말이 많이 나와. 와 진짜 엄청 많이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학생 때는 욕이라는 아, 거를 달고 살았지. 그러니까 그걸 어. 안 하면은 밋밋하다고 생각했을 오히려 정도로 대중교통에서도 막 하고 네, 그러잖아요.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제가 존나라는 어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예전에 막 이거에 대해서 뭐 이게 안 좋은 뜻이다라고 소문은 났었지만 정확히 뭔지 알아보니까 어원도 찾아봤어. 남성의 성기에서 성기가 나온 거잖아요. 몸에서 떨어져 나갈 정도의 충격을 아, 의미한대요. 그거 몰랐네. 그래서 이거를 좀 알면은 잘 재밌다. 쓸 때 좀 머뭇거려지지 않을까. 저도 그걸 안 순간부터 안 썼어요. 네. 나한테는 그런 없으니까. 충격. 막 욕이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많죠. 그 느낌을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적절하지 그 정도 않은 충격을 모르니까. 부사라고 생각해서 아, 쓰지 그러네. 않았습니다.
네. 저는 박하영. 이제 네. 그 지금 가출팸에 대한 네. 얘기잖아요, 사실상. 네네. 가출한 청소년들, 네. 그쵸? 근데 저는 이 가출팸 관련해서 좋은 영화 하나가 꿈의 제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화영은 네. 약간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해서 음. 다큐처럼 연출을 했다고 치면은 이건 굉장히 몽환적이에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소연이라는 청소년이에요. 이 친구가 두 개의 이야기를 겪습니다. 하나는 이제 방금 박화영의 배경처럼 가출팸. 그래서 가출한 청소년들이 모여서 사는데 알바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죠. 여기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한 축이 있고 여기 되게 비극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권력 관계. 약간 박화영을 엄마라고 부르듯이 가출팸마다 아빠라고 불리는 남성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가장 같은 존재가 있는 보호자 거예요. 역할? 얘가 이제 소위 뭐 주거를 예를 들어서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걸 하면서도 뭐 성매매를 내몬다, 성매매로 강요한다거나 뭐 규율을 잡는다는 식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이제 그 상황에서 아빠. 가출팸 멤버들이 벌이는 일들이 하나 있고 한 이야기가 있고 다른 이야기는 이제 꿈의 제인이잖아요. 제인이라는 트랜스젠더가 있습니다. 구교환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이 트랜스젠더가 이 가출 청소년들과 지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가출팸들이만 나오는 제인 없이 진행된 이야기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폭력적이고 되게 힘든 이야기인데 후자는 그러니까 제인이 나오는 이야기는 따뜻해요, 되게. 그러니까 거기에도 가족처럼 그렇죠. 약간. 이 가출팸 앞에 나온 이야기에 등장했던 다른 청소년들도 같이 나오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삶의 양상이 다른 거죠. 똑같이 가출한 청소년들이지만 하나는 굉장히 서로 뭐 권력과 폭력과 비극이 난무한다면 여기는 위로와 따뜻함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완전히 샤방샤방 긍정적인 그런 재밌기만 한 그런 일이냐 그런 건 아니고 이 트랜스젠더가 가지고 있는 우울이 있어요. 우울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뭐 아주 해피엔딩이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되게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따뜻하고 그런 뭔가 위로가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꿈의 제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둘 중에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인가. 그러니까 소연이라는 이 그 주인공이 두 거 다 등장하고 그 둘 다 소연을 따라가거든요. 따라가는데 둘 중에 무엇이 현실이었을까? 혹은 뭐가 과거고 뭐가 미래였을까? 둘 다 현실이라면. 혹은 둘 다 혹시 꿈이었을까?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드는 연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시각적으로 감각적이게 만들어서 박화영이랑은 좀 톤은 되게 달라요. 되게 다른데 이 당시에도 되게 뭔가 가출팸의 현실을 되게 적나라하게 그려냈다라는 것과 동시에 약간 그 청소년 범죄를 그려내는 방식이나 결과적으로 이 제인이라는 캐릭터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 이 가출팸들이 처한 현실과 그 메시지가 버무려진 방식들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 수업보다 훨씬 좋은 작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꿈의 제인이 지금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뭐 네이버 영화나 이제 유튜브에서 구매해서 보시는 방법으로 네, 찾아보시면은 되게 좋은 작품이에요. 되게 좋은 작품이어서 당시에도 이미 뭐 팟캐스트나 이런 거 다 있을 때여가지고 이 꿈의 제인을 다루는 좋은 방송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본격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를 듣고 계십니다. 책디는 어떤 작품 가져오셨나요? 제가 들고 온 작품은 로라 베이츠의 감옥에서 만난 자유 셰익스피어인데요. 있어 보이죠? 셰익스피어로 네. 갑니다. 이 책은 10대 때 저지른 범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은 레리 뉴턴이 셰익스피어 수업을 받으면서 달라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10대 범죄자예요. 근데 너무 살인까지 저지른 범죄자이기 때문에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까지 받은 거예요. 미국 실제 사례죠? 네네, 그쵸. 맞습니다. 이 저자 로라 베이츠는 영문학 교수인데요. 재소자들에게 30여 년간 셰익스피어 수업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왜 이 교수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보니까 교수는 이 범죄자들이 언젠가는 우리 사회로 나올 거고 우리 옆에 지나가는 이웃이 될 텐데 미래의 또 다른 피해자 한 명을 살린다는 심정으로 약간 이- 조화의 조화죠. 개념으로 네, 접근을 교도소의 교육을 계속 해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좀 섬뜩하긴 해요. 이 미래의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고 하고 이 책을 들고 온 이유는 인간 수업의 오지수 역시 이제 감옥을 간다면은 갔다가 이제 교화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나온다면은 우리 사회에서 오지수가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그쵸. 그 어플을 이용한 뭐 뭐 어떻게 다시 보셨어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고 실제로 10대 범죄자는 재범률이 진짜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아니 뭔가 이제 범죄라는 게 범죄를 저지른 심리는 우리가 뭐 프로파일러 이수정 교수님이나 그치. 권희룡 교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니까 죄의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까 저희가 어제 한창 얘기하면서 왜 사회가 이 청소년들조차 범죄로 내모느냐 충분한 했을 때 선택지를 주지 못하느냐 이런 그런 것들인 구조적인 거죠.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청소년 범죄자들이 소년원에 들어가거나 혹은 뭐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도 같은 환경에 똑같이. 노출됐을 수도 맞아. 있어요. 뭐 그거는 좀 뭐 생각이 필요한 문제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제 스스로 범죄자 스스로 갱생하는 느낌의 뭔가 교육을 받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상적인 소리이긴 하지만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이상적인 소리가 셰익스피어 작품을 통해서 현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소자들이 신기하네요. 이 작품 속 인물들을 이해하면서 스스로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진짜 마주보게 되고 자신이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시작을 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레리는 그런 자신의 깨달음을 그냥 본인만 깨닫는 게 아니라 다른 제소자들한테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랑 함께 셰익스피어 워크북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10년의 기록이 담긴 거거든요. 아, 이 책이 네. 그래서 그 중에 비극 맥베스를 예로 든 문항이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비극. 네. 맥베스의 모든 걱정은 온통 자신에 관한 것뿐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미지만 걱정하죠. 그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놓고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부끄러워서 움찔한다면 그것은 양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해서 움찔한다면 그것은 자존심 때문입니다. 양심과 자존심 중 어느 쪽이 더 자신의 삶에 우세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양심과 자존심. 그거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제소자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워크북을 만드는 건데요. 이걸 직접 만든 거죠? 네, 레리가 직접 만든 제소자가 다른 제소자를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놀랍네요. 이 질문이 저는 제소자만을 위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던지는 충분히 거죠. 질문이 될 수 있는 지점이고 거기에 교수도 놀라면서 막 스스로 답을 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 책 안에서. 특히 레리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아주 많은 감옥 속에 가둬놓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가 막 생각해 보게 돼요. 자신도 사실 감옥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기 때 욕조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 경험 때문에 평생토록 자기는 수영을 배울 기회를 일부러 피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근데 분들 있을 수 있죠. 그것도 하나의 자신의 감옥이라는. 그러니까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것이네요. 맞아요. 맞아. 그 내가 하고 싶었던 말 그거 같아. 아,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생각해봤을 때 저의 감옥은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억지로 막 워십을 시켜서 춤을 췄던 적이 있고. 율동 힘든 사람들 있다. 근데 그거 너무 싫었는데 그거를 억지로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저는 스스로가 나는 춤을 못 춰. 아이고. 오히려 더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나는 춤을 추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감옥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레리의 문항처럼 나는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춤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러게요. 춤 때문에 양심을 괴롭히게. 내가 춤을 못 추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제 움찔움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량이 몇 년짜리 감옥인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냥 이제 학원 같은 데 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학원이 방송 댄스 하고 이런 거 말고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뜬금없이 내 춤 얘기를 하게 되네. 춤학원을 다니셨다고요? 네. 이렇게 고시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이어트 댄스라는 이름 붙은 학원이 있어요. 그게 진짜 다이어트 목적으로 다녔다기보다는 그게 에어로빅이랑 방송 댄스를 섞어 놓은 느낌의 살 많이 춤이에요. 빠지겠다. 네, 살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끝나고 다 같이 맥주 먹으러 가기 때문에 사실 살은 별로 빠지지 않는다. 원래 모든 운동 동호회가 그렇더라고요.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와 비슷한 상황이 된다. 뒤풀이를 꼭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핵심은 뭐냐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야 되는 거야. 맞아.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다니는 사람, 선생님이나 그 사람들 보면 따라하다가 오래 다니면 이제 익숙해지고 못하는 것도 좀 해결되고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감옥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방법은 지금 찾게 그 같은 감옥에 갇혔지만 나가려는 사람들을 같이 찾아야 같이 돼요. 나가는 거죠. 손가락질 당하지 같이 않는. 빠삐용 네. 되는 거죠. 혹시 오진님이나 덕PD는 이런 감옥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도 비슷하게 타인의 어떤 평가에 더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기분, 다른 사람의 취향을 먼저 우선시했던 그치. 게 아, 그래요? 그게 잘 풀리면 배려고 이제 다른 사람 잘 챙기는 사람인데 가끔씩은 그럴 필요 없는 것에도 너무 다른 사람 우선시했던 거. 그런 게 좀 늘 저를 자유롭지 못하게 했던 그러니까 것 예를 들어 같아요. 뭐 밥 먹으러 갈 때? 하다못해 아니면- 메뉴를 골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뭐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저 사람 먹고 싶을 거 이름 서로 아, 엇갈리거든요. 서로 다르지. 배려해. 하다못해 뭐 친구가 외국에서 선물 사왔어요. 2개 사왔어요. 나는 이 색깔이 갖고 싶은데 나 둘 다 괜찮아. 너 먼저 아. 골라. 이래요. 항상. 근데 그 친구는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은 게 제가 있구나. 또 동생이랑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런 게 좀 그치, 그럴 있더라고요. 수 있지. 저는 그게 가끔씩은 되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 우리 다음에 밥 먹으러 갈 때는 오진님이 제가 먼저 골라봐요. 얘기하는 걸로. 네. 이제 밥은 잘 고를 수 있어요. 이제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의 감옥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건 있어요. 이미지가 어쩌다 보니까 약간 쟤도 오지수 마냥 성실한 사람처럼 그게 돼 있어가지고 가끔씩은 되게 성실하고 싶지 않은데 괜히 막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거나 그게 약간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것 같아. 내가 행복하지 않거든요.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고 싶어서. 약간 그게 약간 타인의 시선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팟캐스트를 만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시간이 더 필요해. 그럼 하겠지. 근데 뭔가 뭐 이제 회사 다니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쵸. 하는데 저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왠지 뭐 덕 PD는 뭔가 성실하게 먼저 손들고 하는 애니까라고 하면 손을 들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내가 여유가 없고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눈치 보다가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하면 네 제가 할게요 뭐 약간 되게 그것도 웃으면서 해야 돼 그런 얘기할 때. 한숨 쉬면서 하면 안 되거든요. 감옥이다. 욕만 그쵸. 먹거든요. 네. 어제도 감옥에 10시 정도까지. 이게 또 그러니까 그렇네. 퇴근을 10시에 했다. 스스로 만든 감옥이네요. 일정 부분은. 우리도 탈출을 해야 한다. 그쵸. 맛비용이 돼야 되는데. 이 책의 정말 아쉬운 점은 레리는 어차피 가석방 될 수 없는 그렇네요. 죄수라는 거예요. 종신형에. 근데 여기서 자유로워봤자 사실 진짜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그쵸. 그거 되게 중요하죠. 정신적인 자유로움. 그 안에서 영혼의 행복을 자유로움. 느낄 수 있다. 그런 건 좋네요. 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 넷플릭스 드라마 인간 수업과 함께 보면 좋을 작품들 나눠봤는데요. 이제 다른 사람이 추천한 작품 중에서 각자의 원픽을 하나씩 뽑아볼까요? 저는 아까 paid for, 그러니까 음. 돈을 지불한 대상, 이 괄호를 채우기 위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고, 그러니까 언론 보도나 이런 미디어 작품들, 영상 작품들을 통해서 접한 성매매는 너무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면에 이렇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로 쓰인 책이라고 하니까 한번 조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셰익스피어, 감옥에서 만난 자유 셰익스피어를 한번 읽어보고 싶은 게 이 재소자 인문학 교육 같은 거를 실제로 해요, 한국에서도. 그렇죠. 네. 궁금했어요. 네,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이게 제가 노숙인 인문학 TV에서 교육 이런 보니까. 것도 있었고 재소자 인문학 교육도 하고 있어서 그게 다 뭐냐면 인문학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해주고 뭔가 넓혀주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실제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 변화들이 담겨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감옥에서 만난 자유 셰익스피어를 읽어보고 싶습니다. 책디는? 저는 박화영을 이미 봤기 때문에 오늘은 페이드포를 골랐는데요. 박화영은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하이퍼 리얼리즘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좋아요. 한 번은 볼 수 있는데 다시 두 보기 번 힘들어. 보면은 정신적인 와 이건 너무 쓰라릴 것 같은 부담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페이드포 역시 만만치 않은 책일 것 같은데 약간 성매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쉽게 말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그 세계를 좀 알고 싶다라는 느낌에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꼭 한 번씩도 저는 작년에 읽은 책들 중에 제일 좋은 베스트 3 중에 하나였습니다. 깔때기. 진짜 좋아요, 근데. 네, 다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에피소드로 함께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